2003년 국제우주정거장 건설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컬럼비아 참사로 우주왕복선 전면 운항 중단이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 ISS는 아직 완성된 정거장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자라야 했고 더 많은 모듈과 전력계통 실험시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부품들을 궤도까지 실어 나를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운반수단이 바로 셔틀이었습니다. 18m 화물칸에 20톤이 넘는 모듈을 통째로 실을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자 건설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문제는 조립이 멈춘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ISS는 원래 무인 상태로 오래 버티도록 설계된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승무원 교대는 계속 이뤄져야 했고 물과 음식, 공기 예비 부품도 끊기지 않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러시아의 소유주와 프로그레스가 정거장의 생명줄이 됩니다. 3명이 머물던 승무원은 2명으로 줄었고 과학실험은 대폭 축소됐습니다. 식량과 물필수 유지보수 장비가 가장 우선적인 화물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새 프로그레스가 오면 옛 보급선을 떼어내 태워버렸지만 이 시기에는 저장 공간 하나도 아까워서 오래된 보급선을 그냥 붙여두었습니다. 정거장은 확장 모드에서 생존 모드로 완전히 전환됐습니다. 동시에 지상에서는 셔틀을 다시 띄우기 위한 해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컬럼비아 사고의 핵심은 외부 탱크에서 떨어져 나온 단열재가 열차폐 시스템을 손상시켰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는 먼저 발사 감시 체계를 바꿨습니다. 고속 카메라를 발사장 주변에 대거 배치했고 기체에는 충격 감지 센서를 추가했습니다. 이제는 발사 중 무엇이 떨어졌는지, 얼마나 큰 파편이 어디를 때렸는지를 가능한 한 바로 알아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발사 감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충돌이 있었다면 궤도에 오른 뒤 기체 상태를 직접 살펴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15m 길이의 궤도 붐 센서 시스템 OBSS였습니다. 이 붐은 셔틀의 로봇팔 끝에 붙여 쓰는 검사 장비로 고해상도 카메라와 레이저 센서를 이용해 열차폐 타일과 날개 앞전 노즈캡을 정밀하게 살폈습니다. 도킹 직전에는 셔틀이 뒤집히듯 한 바퀴 도는 랑데부 피치 기동까지 도입됩니다. ISS 승무원들이 셔틀 하부를 촬영해 손상 흔적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즉 셔틀은 더 이상 그냥 화물차가 아니라 스스로를 점검하고 살아 돌아갈 수단을 확보해야만 하는 취약한 공사선이 됐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했습니다. 만약 실제 손상이 발견되면 우주에서 고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복귀 임무에서는 새로운 우주 유형 절차가 시험됩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셔틀 하부를 직접 살펴보고 돌출된 개필러를 제거하고 손상된 열차 폐시편을 메우는 수리 실험까지 수행했습니다. 얕은 흠집에는 액체 재료를 스며들게 하고 깊은 손상에는 굳는 페이스트를 채워 넣는 방식이었습니다. 모든 결과물은 지구로 가져와 다시 검사했습니다. 이 검증이 끝나야만 ISS 건설도 다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2006년이 되자 셔틀은 마침내 ISS 조립을 재개합니다. 그리고 가장 급한 문제는 전력이었습니다. 정거장은 더 많은 실험실과 거주구역을 받을 준비를 해야 했지만 이를 돌릴 전기와 냉각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좌연과 우연의 대형 태양전지판 확장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 태양전지판은 접힌 담요처럼 보관되어 있다가 중앙 마스트가 뻗어나가면서 함께 펼쳐집니다. 각 전지판에는 장력을 유지하는 가이드 와이어가 들어있고 트러스마다 냉각용 암모니아 루프와 라디에이터도 함께 붙습니다. 전력을 늘리는 일은 동시에 열을 늘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전력 확장 단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고가 터집니다. 2007년 하모니 모듈을 실은 STS-120 임무에서 P6 트러스를 새 위치로 옮긴 뒤 태양 전지판을 다시 펼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한쪽 전지판이 80% 정도에서 멈춰버린 것입니다. 창문으로 보니 패널 한쪽에 찢어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접힌 담요를 펴는 과정에서 장력을 유지하던 가이드 와이어가 손상됐고 그대로 전개를 계속하면 패널이 더 크게 찢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후퇴도 전진도 쉽지 않은 전형적인 우주 건설식 난제였습니다. 문제는 손상 부위가 너무 멀다는 점이었습니다. 캐나다함2만으로는 정상 작업거리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셔틀하부를 검사하던 긴 붐에 우주비행사를 태워보내는 계획이 만들어집니다. 그 임무를 맡은 인물이 스콧 파라진스키였습니다. 하지만 전지판은 고전압 장치였습니다. 금속 부품이 많은 우주복이 손상된 패널에 닿으면 전기가 흐를 수 있었고 산소가 가득한 우주복 내부는 치명적인 화재 환경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금속 부위는 절연용 캡톤 테이프로 감싸고 패널에는 직접 닿지 않도록 도구를 따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해법은 놀라울 정도로 즉흥적이었습니다. 지상팀은 정거장 안에 있는 12게이지 와이어와 얇은 금속판 테이프를 조합해 임시 고정장치를 설계했습니다. 태양전지판의 찢어진 부분 양옆의 구멍을 통과시켜 장력을 다시 분산시키는 일종의 커플링크였습니다. 이 수리 도구의 출발점이 도미노 피자 박스 조각이었다고 할 정도로 해법은
장시간의 현장 검토와 즉석 판단이 결합된 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주공학에서는 이렇게 조잡해 보이는 아이디어라도 하중 경로를 정확히 되살릴 수 있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파라진스키는 퀘스트 에어록을 나와 정거장 끝단까지 이동한 뒤 캐나다함 투하 붐이 이어진 긴 구조물에 매달린 채 45분 가까이 손상 부위로 운반됩니다. 이 경로는 다른 태양 전지판과 구조물을 스치지 않도록 정교하게 계산된 복합 기동이었습니다. 도착한 뒤에는 즉석 제작한 커플링크를 찢어진 부위 주변에 설치하고 손상된 가이드 와이어를 정리해 장력을 다시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태양 전지판은 완전히 전개됐고 다시 정상 기능을 회복했습니다. 만약 이 수리가 실패했다면 그 패널을 아예 버리고 새로운 패널을 다시 올려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곧이어 올라올 유럽과 일본 모듈의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수리는 단순한 응급처치가 아니라 정거장 확장 계획 전체를 지켜낸 작업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직후 유럽의 콜럼버스 실험실과 일본의 키보 실험 구역이 차례로 들어옵니다. 이 모듈들은 각국이 독자적인 과학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ISRS 안에 만들어 주었습니다. 정거장은 이제 단순한 생존 시설이 아니라 다국적 연구 플랫폼으로 본격적으로 완성도를 높여갑니다. 다만 태양 전지판이 커질수록 또 다른 문제가 따라왔습니다. ISS는 90분마다 지구를 한 바퀴 돌고 태양과의 각도도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거대한 회전 조인트가 트러스 전체를 돌려 패널이 태양을 향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51.6도 궤도에서는 어떤 계절에는 정거장이 오랫동안 햇빛을 계속 받으면서 일부 패널이 다른 패널에 그림자를 들이우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같은 패널 안에서도 한쪽은 뜨겁고 다른 쪽은 차가워지면 구조물이 비틀릴 수 있습니다. 결국 나사는 약간의 시차를 두고 패널을 부드럽게 회전시켜 그림자를 피하는 소프트웨어 최적화로 이 문제를 관리했습니다. 즉, 전력을 늘리는 일은 거대한 회전 기구뿐 아니라 복잡한 열 설계와 운용 알고리즘까지 함께 키우는 과정이었습니다. 거주성과 장기 체류 능력도 계속 보완됩니다. 2010년 트랭퀄리티 모듈은 공기재생물 재활용 운동 장비 같은 생활지원 기능을 더했고 큐폴라는 창문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우주비행사들이 로봇 작업과 외부 상황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조망 지점이자 장기 체류의 심리적 압박을 덜어주는 공간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설치조차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열차폐 커버의 여유 공간이 3D 모델보다 훨씬 빡빡해 현장에서 다시 조정해야 했습니다. ISS 건설은 끝까지 조립공차와 현장 오차의 싸움이었습니다. 2011년 마지막 셔틀 비행은 라파엘로 모듈의 예비 부품과 보급품을 가득 싣고 올라와 셔틀 이후 시대에 대비한 비축분을 남깁니다. 그 뒤로는 러시아의 모듈과 함께 상업 보급선 시대가 열립니다. 시그너스와 드래곤이 정기 보급을 맡기 시작했고 미국은 러시아 의존도를 줄이면서도 정거장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2015년 무렵이면 ISS는 사실상 원래 건설 목표를 거의 완성한 상태에 도달합니다. 여러 연구실, 로봇 시스템 관측 창 도킹 포트가 모두 돌아가는 완전한 궤도기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변화는 멈추지 않습니다. 셔틀 시절의 도킹 체계는 크고 무겁고 셔틀 전용 성격이 강했습니다. 상업 유인선이 들어오려면 더 보편적인 결합 규격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국제 도킹 어댑터가 도입됩니다. 이 장치는 부드럽게 상대를 끌어당기는 소프트 캡처 구조와 자동 정렬 기능을 갖춘 현대식 도킹 포트입니다. 전력과 데이터 유체 전달도 더 잘 지원해 드래곤과 스타라이너 같은 차세대 우주선의 표준 관문이 됩니다. 미국은 비로소 셔틀 없이도 자국 우주선을 ISS에 직접 보내는 길을 되찾습니다. 마지막으로 빔이 보여준 변화도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접힌 작은 원통으로 올라가지만 궤도에서 부풀어 오르며 내부 공간을 넓히는 팽창식 모듈입니다. 금속 대신 여러 겹의 직물과 고강도 재료를 사용해 방사선과 미소 운석을 견디도록 설계됐습니다. 원래는 짧은 시험용이었지만 오래 남아 데이터를 쌓았고 결국 앞으로의 우주정거장과 달기지 심우주 거주 공간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했습니다. 이 편의 ISS 이야기가 보여주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컬럼비아 참사는 정거장 건설을 멈춰 세웠지만 그 위기는 오히려 ISS를 더 안전하고 더 유연한 시스템으로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생존을 위해 소유주와 프로그레스에 의존했고 셔틀을 되살리기 위해 검사와 수리 체계를 새로 만들었고 전력 위기를 넘기기 위해 즉석 수리와 구조 재설계를 감행했으며 마지막에는 상업 우주선과 미래형 거주 기술까지 받아들였습니다. ISS는 완벽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설계와 운용 방식을 바꾸며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이 거대한 구조물을 단순한 우주정거장이 아니라 궤도 위에서 계속 진화한 공학 시스템으로 만듭니다.